안녕하세요. 밤샘인문학 애청자 여러분,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려는 책은 프랑스에서 사회학자로 활동한 카트린 하킴이 쓴 제목은 매력 자본입니다. 2010년쯤에 나와서 꽤 큰 반향을 일으켰죠. 내용을 처음 봤을 땐 좀 놀랐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이렇게까지 정리해서 쓰는구나 싶었습니다. 그 책에서 말하길 사람들이 흔히 아는 돈, 학벌, 인간관계 이런 거 말고도 매력, 그러니까 외모나 분위기 같은 것 자체가 하나의 자본처럼 작용한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잘생기고 예쁘고 눈에 띄는 사람들이 그걸 무기처럼 써서 사회에서 유리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냥 우연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아예 매력 자체가 재산이라는 것이죠. 19세기 초반 독일에서 살았던 저에게도 인간의 매력은 늘 흥미로운 주제였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늘 물어온 주제는 이런 거였습니다. 대부분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롭냐? 사랑은 왜 어려운가? 욕망은 왜 끝이 없냐? 이런 아주 어려운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이성적으로 살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겉으로야 논리와 이치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살고 싶다, 갖고 싶다, 선택받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더 깊고 세게 움직인다고 봤습니다. 그런 제 입장에서 이 책을 읽었을 때 참 익숙했습니다. 다만 이건 제 책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냥 이 책을 통해 지금 사회가 어떻게 욕망을 소비하는지, 매력이라는 것이 왜 돈처럼 작동하는지 그걸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매력, 요즘엔 그게 스펙이에요. 옛날에는 말이죠. 어디 집안 출신인지, 무슨 대학 나왔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그게 일자리도 좌우하고 결혼도 정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말입니다. 눈에 잘 띄는 얼굴, 깔끔한 외모, 말투나 자세, 웃는 표정, 그런 게 훨씬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시대가 됐습니다. SNS 같은 데 보면 알 수 있지요. 사진 한 장, 영상 몇 초로 어떤 사람은 몇만 명이 주목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그 주목받는 사람이 결국 기회를 얻는 겁니다. 회사도 방송도 연예시장도 사실은 다 이목 끌기 경쟁입니다. 이 책에서는 그게 그냥 개인의 특성이 아니라 하나의 자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고 공부 많이 한 것처럼 예쁘다, 멋지다라는 것도 이제는 사회적인 힘이라는 거죠. 재밌는 건요, 이 매력이라는 게 꼭 타고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훈련되고 관리되고 투자되는 것이라는 거죠. 피부과 가고, 헬스장 다니고, 스타일 배우고, 말투까지 바꾸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사람을 끌어들이고 자리를 만들어주고 심지어 돈이 되거든요. 예쁘면 다 용서된다는 말 그냥 농담일까요?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런 말들이 더 이상 농담이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같은 스펙인데 외모만 다른 사람들이 채용해서, 소개팅해서, 승진해서 전혀 다른 결과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머리가 좋은 것도 성격이 특별한 것도 아닌데 그저 잘생겼다, 호감형이다는 이유로 더 많은 선택을 받는 거죠. 사람들은 자꾸 말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지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요. 하지만 그 말은요, 아무리 자주 들어도 현실에서 잘 안 지켜지죠. 사람은 첫인상에서 많은 걸 결정하고 그게 의외로 오래 갑니다. 이 책은 그 현실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매력이 어떻게 경제적인 가치로 바뀌는지 보여주는 거죠. 이 책을 읽으며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매력이 단순히 눈길을 끄는 수단이 아니라 선택을 유도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매력 자본은 단지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사회적 기회 자체를 나누는 필터처럼 작용합니다. 누구를 뽑을 것인가,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 누구에게 집중할 것인가. 그 선택의 순간마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매력이라는 기준을 먼저 떠올립니다. 책에서는 이것을 매력 중심의 선택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 속에는 아주 조용하고 정교한 배제의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모두 알고 있는 불평등. 우리는 보통 능력 중심 사회를 지향한다고 말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보상받는 세상, 정직하게 살아도 인정받는 구조. 하지만 현실에서는 종종 보이지 않는 차별이 먼저 작동합니다. 책에서는 여러 실험과 통계를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이력서를 준비해서 사진만 바꾼 뒤 채용 담당자에게 보낸 경우가 있습니다. 이름도 학력도 경력도 같았지만 사진 속 얼굴이 더 호감형일수록 면접 제안을 받을 확률이 확연히 높아졌습니다.
이런 실험은 하나가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첫인상에서 느끼는 매력이 판단의 핵심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개인의 성실함이나 내면의 가치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기준표, 그리고 익숙한 평가 방식 문제는 이 구조가 너무도 익숙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처음 보는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평가합니다. 키는 적당한가, 피부는 깨끗한가, 체형은 어색하지 않은가, 말투는 안정적인가. 그리고는 그 사람을 괜찮아 보인다, 좀 부족하다는 식으로 간단하게 분류해버립니다. 이 판단에는 특별한 악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무언의 기준표가 숨어 있습니다. 사회가 정한 이상적인 모습을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내면화한 결과입니다. 책에서는 이 기준표가 성별, 인종, 나이, 체형에 따라 다르게 작동한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여성에게는 젊고 말랐으며 단정한 외모가 요구됩니다. 반면 남성에게는 신체적으로 건강해 보이고 자신감 있는 태도가 강조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처음부터 기회 자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력은 노력의 결과다라는 말의 이면, 이 책은 또 하나의 흥미로운 지점을 짚어냅니다. 요즘은 노력하는 외모라는 말이 자주 들립니다. 운동을 하고, 식단을 조절하고, 패션을 공부하고, 심지어 표정과 말투까지 훈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력을 노력의 결과라고 보는 시선도 많습니다. 그러니 매력도 실력의 일부 아니냐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책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과연 모든 사람이 그 노력할 기회를 가지고 있을까요? 시간적 여유, 경제적 여력, 정보 접근성, 심지어 사회적 환경까지. 매력 자본을 기르기 위한 조건들은 모두가 평등하게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력 자본은 단지 개인의 노력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점이 현대사회에서 조용히 작동하는 신종 불평등의 본질이라고 책은 강조합니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의 위치, 매력이 자본이 된다는 것은 곧 그것이 소유와 결핍의 문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뛰어난 외모를 가졌고, 누구는 돈과 시간을 들여 가꿀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며, 누구는 그 모든 것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선택은 늘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선택된다는 것은 반대로 누군가는 그 자리를 배제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책에선 또 매력 자본이 강력해질수록 사람들은 더 많이 자신을 꾸미고 더 자주 비교하고 더 깊이 자신을 의심하게 된다고요. 이 구조 안에서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사람들은 늘고 있지만 그 구조를 질문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인간의 욕망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던 눈빛과 말투, 선택과 배제의 감정 속에 천천히 쌓여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그 욕망이 이제는 사회가 만들어낸 구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의 핵심에는 매력 자본이라는 개념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본이라는 말은 원래는 돈이나 건물 같은 물리적인 자원을 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식, 정보, 관계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도 자본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거기에 하나를 더 보탭니다. 바로 매력입니다. 즉,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 자신에게 유리한 감정을 불러오는 능력, 그리고 상황을 유리하게 이끄는 외적 특성,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매력 자본이라는 이름으로 정의한 것입니다. 이 개념은 단지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도, 분위기, 스타일, 말투, 걷는 모습, 눈맞춤, 웃음 모두 포함됩니다. 또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매력 자본을 눈에 보이지 않게 계산하고 있었고 저자는 말합니다. 지금은 그것이 시장 안에서 작동하는 자산이 되었다고 말이죠. 책에서는 매력 자본이 강력해진 배경을 크게 4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서비스 중심 사회의 등장입니다. 예전에는 물건을 만들고 파는 일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 중심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곧 성과로 이어지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둘째는 시각 문화의 확산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더 많이 보이게 되었고 더 많이 보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진, 영상, 프로필, 피드, 화면 속 이미지가 사람의 인상을 거의 전부 설명하게 된 것이지요. 셋째는 개인의 브랜드화입니다. 이제는 회사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나라는 브랜드로 사는 시대입니다. 그 브랜드를 빛나게 하기 위해 사람들은 자기 외모와 태도를 관리합니다.
그 모든 행위는 결국 매력 자본을 증식시키는 전략이 됩니다. 넷째는 성적 평등과 경쟁의 격화입니다. 과거보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더 많은 자기 관리와 경쟁력이 요구됩니다. 그 과정에서 보기 좋은 외모는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생존의 기술이 되었습니다. 책에서는 이 구조가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점진적으로 사람들의 일상 속에 녹아들었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자기관리라는 말로 시작됐습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책임이고 예의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 다음에는 호감형, 이미지 메이킹, 첫인상 마케팅 같은 표현들이 일상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 모든 것이 취업의 조건이 되고 인간관계의 기준이 되고 심지어는 연애와 결혼의 필수 스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조용히 평가당하고 점점 더 전략적으로 자신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책은 이 흐름 매력 자본의 사회화라고 부릅니다. 이 책을 읽으며 저는 한 가지 장면이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사람이 거울 앞에 서 있을 때 이제는 자기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어떻게 볼지를 상상하며 보는 시대라는 장면입니다. 거울은 더 이상 나를 비추는 물건이 아닙니다. 사회가 나를 비추는 방식이 고스란히 담긴 스크린입니다. 이 책은 그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따르는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감정과 시간과 자존감을 소비하고 있는지를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나답게 살고 싶다고요.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지금의 우리는 타인의 기대, 사회의 기준, 무의식의 시선 속에서 보일 만한 나를 연기하며 살아가는 건 아닐까요? 지금까지 저는 이 책 매력 자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조금 길게 소개해왔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 책이 남긴 질문 하나를 함께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기준은 정말 당신이 정한 것인가? 아니면 어느새 사회가 쥐어준 틀을 그대로 들고 있는 것인가? 이 책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예쁘다고 느낀다면 그건 단지 미적 취향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당신이 누군가를 호감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어쩌면 사회가 반복적으로 보여준 이미지일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선택하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미 정해진 틀 안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감탄하고 비슷한 언어로 칭찬하며 비슷한 기준으로 누군가를 밀어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당신의 시선을 의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만들어낸 질서를 한 번쯤은 질문해보라고 제안합니다. 책의 마지막에는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매력은 단지 타고난 조건이 아니라 사회가 설계하고 관리해온 힘이다. 그 힘이 자산이 되는 순간 누군가는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되고 다른 누군가는 그 문 앞에서 조용히 돌아서게 된다. 그리고 그 구조는 아무도 크게 소리치지 않지만 모두가 알고 있고 모두가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강력합니다. 이 책은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줍니다. 왜 사람들은 스스로의 외모를 끊임없이 고쳐야 한다고 느끼는지, 왜 비교는 중단되지 않는지, 왜 나다운 모습이 점점 사라지는지. 그 모든 질문 끝에 저는 한 가지 생각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조금 덜 매력적이어도 괜찮다고, 조금 불완전해 보여도 괜찮다고 누군가는 말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을 지금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더 말하기 어려워질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평생 사람들의 욕망을 관찰했습니다. 그 욕망은 아주 단순해 보이면서도 실은 굉장히 복잡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자주 절망했고 가끔은 묘한 연민도 느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떠올랐던 감정은 그 연민에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선택받기 위해 변화를 감수합니다. 그러다 보면 문득 내가 누구였는지 잊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보여주려 애쓴 모습보다 당신이 지키고 싶었던 모습이 사실은 훨씬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걸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덜 불행해질지도 모릅니다. 저는 평생 욕망을 의심해왔습니다. 그런 제가 이 책을 읽고 느낀 건 오늘날 사람들의 욕망은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보이기 위한 삶, 평가받기 위한 태도, 그 모든 것이 너무 정교해서 오히려 슬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남들이 보는 나보다 내가 스스로 견딜 수 있는 내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도 된다고 말입니다.